안녕하세요.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이죠.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테쥐페리의 페미나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앙드레지드의 찬탄으로 더욱 빛을 발했으며 곧 전 세계에 번역되어 193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지요. 지난 영상에는 제1장에서 10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1장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려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야간 비행을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야간 비행 제11장 리비에르는 그를 맞아들였다. 자네는 지난번 비행에서 실수를 했더군. 날씨가 좋았는데도 되돌아왔으니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두려웠나? 놀란 조종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두 손을 천천히 비볐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리비에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 그렇게 용감하던 젊은이가 두려웠다고 말하자 리비에르는 내심 연민의 정이 일었다. 조종사는 변명하려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더 멀리 갔다면 어쩌면 모성국의 말대로. 하지만 조종석의 불빛이 희미해서 제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날개라도 보려고 표주등을 켜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마치 커다란 구덩이에 빠진 듯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엔진이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요. 아닐세. 아니라니요. 그게 아닐세. 후에 우리가 엔진을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네. 하지만 보통 겁을 먹으면 엔진이 진동한다고 착각하지.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겁먹지 않겠어요. 산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도를 높이려고 할 때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났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소용돌이라니. 저는 올라가는 대신 100m를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이로스코프도 기압계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엔진의 회전수가 낮아지더니 엔진이 뜨거워지면서 유압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둠 속에서 병이 번지듯 일어났습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도시를 다시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자네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군. 그만 가보게. 조종사는 밖으로 나갔다. 리비에르는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손가락으로 잿빛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내 직원 중 가장 용감한 친구지. 그날 저녁 저 친구가 무사히 돌아온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럴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야 해. 그러자 마음이 약해지려 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나는 동정심을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감추지. 나도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우정에 둘러싸이고 싶기는 해. 의사는 직업상 그런 것을 접하겠지. 그러나 내가 다루는 건 사건이야. 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단련시켜야 해. 나는 매일 저녁 내 사무실에서 비행일지를 앞에 놓고 이런 야릇한 법칙을 깨닫지. 내가 방심하거나 규칙대로 잘 굴러간다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내버려두면 이상하게도 사건이 터져. 마치 내 의지만이 비행기가 비행 중 파손되거나 우편기가 폭풍으로 인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나도 내 힘에 놀라게 되지. 그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해. 정원사가 잔디와 벌이는 영원한 싸움도 그런 식이야. 그의 단순한 손길이 아무리 억눌려도 대지는 언제나 원시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는 조종사를 생각한다. 나는 그를 두려움에서 구하는 거야. 내가 공격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미지의 것 앞에서 인간을 마비시키는 그런 방해물을 공격하는 거지.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동정하고 그의 모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불가사의의 세계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불가사의 뿐이지. 사람들은 이 어두운 우물 속으로 내려가야 해.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이 조종사는 밤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까지 내려가야 해. 손이나 비행기, 날개밖에 비추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미등조차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와 어깨너비 정도의 거리만을 두어야 하지. 하지만 이 싸움에서 리비에르와 조종사들은 무언의 동지애로 마음속 깊이 결속되어 있었다.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그들은 같은 정복욕을 느꼈다. 리비에르는 자신이 밤을 정복하기 위해 이끌었던 다른 싸움들을 회상했다. 관료들은 이 어두운 영역을 마치 가본 적 없는 오지처럼 두려워했다. 시속 200km로 내우와 안개 그리고 밤이 감추고 있는 여러 물리적인 난관 속에 승무원을 내보내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군사 비행에서나 있을 법한 모험이었다. 군사 비행이라 해도 날씨가 맑은 밤에 떠나 폭격을 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온다. 그러나 정기적인 야간 비행은 실패할 수 있다. 속도란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는 낮 동안 기차나 선박에 비해 앞섰던 것을 밤이면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리비에르는 반박했다. 리비에르는 손익, 보험, 그리고 특히 여론에 대해 지겹도록 들어왔다. 그는 여론은 우리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응수했다. 시간 낭비다. 무언가 있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들은 살기 위해 전체를 뒤엎고 살기 위해 자신만의 법칙들을 만들어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리베르는 생각했다. 그는 항공산업이 언제 어떻게 야간 비행을 시작할지 몰랐지만 이런 불가피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는 녹색 테이블보 앞에서 주먹으로 턱을 괸 채 그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힘이 솟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반대의 목소리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저울추처럼 자신의 내면에 응축된 힘을 감지했다.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승리할 거야. 그게 당연한 귀결이야.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어떤 위험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법칙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법칙을 안다고 해도 경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리비에르는 승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신념 덕분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고집, 곰처럼 밀어붙이는 힘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더 단순하게 그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을 했던가. 비행기는 일출 1시간 전에만 출발하고 일몰후 1시간 내에 착륙해야 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보다 확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비로소 리비에르는 감히 어둠의 심연 속으로 우편기를 내보낼 수 있었다.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비난하는 가운데 그의 고독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리비에르는 아직 비행 중인 우편기들의 최신 소식을 알기 위해 배를 울렸다. 제12장 그 사이 파타고니아 우편기는 네우에 다가가고 있었고 파비행은 네우를 피해 우이하기를 포기했다. 그는 네우가 너무 넓게 퍼져 있다고 판단했다. 번개줄기가 내륙을 향해 뻗으며 구름의 요새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걸 시도해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되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는 고도를 확인했다. 1700m 고도를 낮추기 위해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엔진이 매우 심하게 진동하더니 비행기가 흔들렸다. 파비행은 어림잡아 하강 각도를 수정했다. 그러고 나서 지도에서 언덕의 높이를 확인했다. 500m.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700m 고도로 비행할 것이다. 그는 거금을 걸고 도박하듯 과감히 고도를 낮췄다. 파비행은 보이지 않는 붕괴 사태를 마주한 듯 위협을 느꼈다. 그는 비행기를 돌려 총총한 별들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각도를 단 1도도 돌릴 수 없었다. 파비행은 행운을 점쳐보았다. 아마도 국지적 네우인 듯 했다. 제일 가까운 기항지인 트렐레브에서 하늘의 4분의 3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고 연락해왔으니 말이다. 시커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이 어둠 속에서 20분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조종사는 불안했다. 엄청난 바람에 맞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떠도는 저 희미한 불빛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빛도 아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감지되는 아주 미세한 어둠의 농도 변화이거나 눈이 피곤해서 생긴 착시 현상이었다. 그는 무선사가 준 쪽지를 펼쳐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파비행도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그는 대답했다.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나침반에 의지해 네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몸을 숙였다. 불꽃 다발처럼 엔진에 매달린 배기관 불빛 때문에 눈이 시렸다. 그 불빛은 너무 희미해서 달빛에 묻혀버릴 정도였지만 빛이라곤 전혀 없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흡수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람 때문에 횃불의 불꽃처럼 거세게 타올랐다. 30초마다 자이로스코프와 나침반을 체크하기 위해 파비행은 계기판에 고개를 박았다. 그는 더 이상 붉은색 램프를 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불을 켜면 한참 동안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디움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모든 계기판은 별처럼 희미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곳 바늘들과 숫자들 속에서 조종사는 안전하리라는 착각이 들었다. 파도가 덮친 배의 선실에서처럼 밤, 그리고 바위, 표류물, 언덕 등 밤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놀라운 운명을 안고 비행기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무선사가 다시 물었다. 파비행은 다시 고개를 들고 착각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 끔찍한 탐색을 되풀이했다. 그는 몇 시간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이 어둠의 속박에서 풀려날지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는 풀려날 가망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보려고 수없이 펼쳐보아서 더럽고 고깃고깃해진 이 작은 쪽지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렐레오, 하늘의 4분의 3이 구름, 약한 서풍. 트렐레오의 4분의 3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면 어딘가의 틈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올 것이다. 돌발 살태만 안 일어난다면 아주 멀리 운명처럼 나타난 희미한 불빛 덕에 비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도 그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무전사에게 메모를 휘갈겨 건넸다.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뒤쪽은 여전히 날씨가 좋은지 알려주기 바람. 답변은 그를 당황케 했다. 코모도로 답신, 이곳으로의 회항은 불가능, 태풍. 그는 안덱스 산맥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기이한 태풍 공세가 바다 쪽으로 급선회하여 몰아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도시에 도달하기 전에 태풍이 도시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산안토니오의 날씨는? 산안토니오 답신, 서풍이 불고 서쪽에 태풍, 하늘이 완전히 구름으로 뒤덮인. 산안토니오에서는 잡음 때문에 이쪽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저도 그쪽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방전 때문에 곧 안테나를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용히 바이아 블랑카 날씨나 알려주시오. 바이아 블랑카 답신, 20분 내로 바이아 블랑카 서쪽에 심한 내우 예상. 트렐레오 날씨를 물어봐 주시오. 트렐레오 답신, 서쪽에 초속 30m 태풍과 비를 동반한 돌풍. 부에노스 아일레스에 전해주시오. 사방 다 막힘. 태풍이 1000km에 걸쳐 진행 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밤 조종사에게는 정박할 곳이 없었다. 밤은 항구로 이끌어주지도 새벽으로 이끌어주지도 않았다. 기름은 1시간 40분 후면 떨어질 것이다. 조만간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비행을 해야 할 터이다.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파비행은 이런 혹독한 밤을 보낸 후 이르게 될 새벽을 황금빛 모래사장인 양 꿈꿨다. 유혹받고 있는 비행기 아래로 들판이 해변처럼 펼쳐지겠지. 조용한 대지는 잠든 농가와 가축대와 언덕을 품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 떠다니는 모든 부여물도 위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향해 헤엄쳐 가련만.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고 생각했다. 잘 되든 못 됐든 어쨌든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정말이다.
그는 이따금 날이 밝아올 때면 회복기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를 동쪽을 뚫어져라 본들 무슨 소용인가. 그들 사이에는 너무도 깊은 밤이 있어 그것을 뚫고 다시 올라가지 못할 때니 말이다. 아온시온 우편기는 잘 오고 있네. 2시경이면 도착할 걸세. 파타고니아 우편기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늦어지리라 예상되는군. 알겠습니다, 소장님. 유럽행 비행기를 출발시키려면 파타고니아 우편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네. 아순시온 우편기가 도착하면 바로 알리고 지시를 받게. 그럼 대기하도록. 리비에르는 북쪽 기항지들이 보내온 재난 예방 정보를 다시 읽었다. 그 정보들은 유럽행 우편기에게 달빛길을 열어주었다. 하늘 맑음, 보름달, 바람 없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 윤곽을 드러낸 브라질의 산들은 수많은 머리칼 같은 검은 숲자락을 바다의 은빛 파도 속에 담그고 있었다. 달빛은 숲을 물들이지 않으면서 끝없이 숲 위로 쏟아져 내렸다. 잔해처럼 바다에 떠있는 섬들 역시 검었다. 그리고 달빛은 마르지 않은 빛의 샘물처럼 모든 항로에 쏟아졌다. 리비에르가 출발 명령을 내리면 유럽행 우편기의 승무원은 밤새도록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는 안정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위협하지 않는 세계, 맑은 바람에 손길조차 끼어들지 않는 세계로, 그런 바람이 일면 몇 시간 내로 하늘 전체를 망쳐놓기도 한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이 달빛 앞에서 채굴이 금지된 금광 앞에 선 탐광자처럼 망설이고 있었다.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야간 비행의 유일한 옹호자인 리비에르에게는 불리한 일이었다. 그의 반대편 사람들은 파타고니아에서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고 어쩌면 리비에르의 신념은 무력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리비에르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과업 중 발생한 작은 결함이 비극을 낳았지만 그 비극은 그 결함만을 보여줄 뿐 다른 부분들까지 증명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서쪽에도 관측소가 필요할지 몰라. 두고 봐야겠군.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고집하는 데는 확고한 이유가 있어. 게다가 이번 사고로 원인이 하나 드러났으니 이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실패는 강한 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진정한 의미라고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게임을 벌인다. 겉보기에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하찮은 점수를 얻는다. 그리고 그 표면적인 실패에 발목을 잡힌다. 리비에르는 배를 올렸다. 바이아 블랑카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없나? 네. 기항지로 전화를 연결해주게. 5분 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왜 아무 연락도 없는 거요? 우리도 우편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모르겠습니다. 내우가 너무 심합니다. 그쪽에서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는 트렐레오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화하게. 시도해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쪽 날씨는 어떤가? 위협적입니다. 서쪽과 남쪽에서 번개가 칩니다. 몹시 후덥지근합니다. 바람은 아직 약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번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묵. 바이아 블랑카 들리나? 줬소. 10분 후 다시 전화하시오. 리비에르는 남쪽 기항지에서 온 전보를 뒤적였다. 전보는 하나같이 비행기의 침묵을 알리고 있었다. 어떤 기항지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에는 연락이 끊긴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점점 더 늘어났으며 표시된 지역의 소도시들은 이미 태풍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 문을 잠그고 불빛 없는 거리의 집들은 각각 한 척의 배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었다. 새벽만이 그들을 구해주리라. 한편 리비에르는 피난처가 될 맑은 하늘이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희망을 아직 품고서 몸을 기울여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30곳이 넘는 지방도시의 경찰에 하늘의 상태를 묻는 전보를 보냈는데 답신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0km에 걸쳐 있는 무선국 중 한 곳이라도 비행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30초 안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파비행에게 피난처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말이다. 새벽 1시에 호출당한 직원들은 각자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어쩌면 야간 비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유럽행 우편기는 이제 낮에만 이륙하게 될 거라고 비밀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파비행과 태풍에 대해 그리고 특히 리비에르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가 이런 자연의 거부로 인해 곧 무너지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다 일순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사무실 문턱에 리비에르가 불쑥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투 단추를 여미고 여전히 눈까지 모자를 눌러쓴 그는 영원한 여행자 같았다. 그는 사무장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넘겼다. 1시 10분이요. 유럽행 우편기에 대한 서류는 준비됐소? 제 생각에는 당신은 생각 말고 실행을 해야 하오. 그는 뒷걸음진 채 열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한 직원이 그에게 말했다. 소장님, 답신을 거의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륙 쪽도 이미 전화선이 많이 끊겼다는 소식이 와서. 그렇군. 리비에르는 꼼짝 않고 어둠을 응시했다. 이처럼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편기에 무사 귀환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각 도시는 응답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전화선이 끊기기 전에 적이 침입하는 진로를 알려주듯 태풍의 진로를 알려왔다. 태풍이 내륙 안데스 산맥에서 오고 있음. 태풍이 모든 항로를 휩쓸며 바다를 향해 가고 있음. 리비에르는 별들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고 공기는 너무 습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밤이군. 윤기나는 과일이 썩어 들어가듯이 빛나던 그 밤에 갑자기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별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하늘에서 여전히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는 한순간의 오아시스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오아시스는 승무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항구일 뿐이었다. 나쁜 바람이 건드려 썩게 만든 위협적인 밤, 정복하기 어려운 밤, 어딘가에서 비행기 한 대가 밤의 심연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파비행의 부인이 전화를 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밤이면 그녀는 파타고니아 우편기에
비행시간을 계산하곤 했다. 지금쯤 트렐레우에서 이륙하겠지 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잠시 뒤 산안토니오에 접근하고 있겠지. 빛이 보이겠네 하면서 일어나 커튼을 열고 하늘을 살폈다. 구름이 잔뜩 끼어 그이가 힘들겠네. 가끔 달이 목동처럼 산책 중일 때도 있었다. 그런 밤이면 젊은 아내는 이 별들과 달이 그리고 남편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존재가 남편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다시 잠들었다. 새벽 1시쯤 그녀는 남편이 가까이에 와 있음을 느꼈다. 그이는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와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보고 있을 거야. 이때쯤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커피를 끓였다. 저 높은 곳은 무척 추울 테니까. 그녀는 항상 남편이 마치 눈 덮인 산의 정상에서 내려오기라도 한 듯이 맞이했다. 춥지 않아요? 전혀. 그래도 몸을 좀 녹여요. 새벽 1시 15분쯤이면 남편을 맞을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그녀는 전화를 건다. 다른 밤과 마찬가지로 오늘 밤도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파비엥 씨 착륙했죠?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약간 당황했다. 누구신가요? 시몬 파비엥이에요. 아, 잠시만요. 그 직원은 감히 아무 말도 못한 채 사무장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누구신가요? 시몬 파비엥입니다. 아, 무슨 일이신가요, 부인? 남편이 도착했나 해서요. 잠시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흐른 뒤 사무장이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연착인가요? 네, 연착입니다. 아, 그것은 상처 입은 육신이 내는 아 소리였다. 연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질 때는 아, 그이가 여기에 몇 시쯤 도착할까요? 그가 여기에 몇 시쯤 도착하느냐고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자기가 한 질문의 메아리만 듣고 있었다. 제발 대답 좀 해줘요.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무기력한 대답에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이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저쪽에서 결심한 듯 말했다. 그가 19시 30분에 코모도로에서 이륙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요? 많이 연착된 거죠. 아주 많이. 날씨가 나빠서. 아, 날씨가 나빠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에 한가로이 떠있는 저 달은 뭔가.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 무슨 사기란 말인가. 젊은 아내는 코모도로에서 트롤레오까지 겨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러면 그이가 6시간 전에 트롤레오를 향해 떠난 거잖아요. 그이가 뭐라고 소식을 보냈겠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고요? 당연히 이런 날씨에는 부인도 잘 아시겠지만 소식도 주고받지 못합니다. 이런 날씨라뇨. 자, 이렇게 하시죠, 부인. 저희가 무슨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곧바로 부인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당신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안 돼요, 안 돼. 소장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소장님은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부인 회의 중이셔서. 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그분과 통화하고 싶어요.
사무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잠시만요. 그는 리비에르의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파비앙 부인께서 소장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터질 게 터졌군. 내가 우려하던 일이 말이야.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사건의 감정적인 요소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원래 어머니와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법이다. 감정은 사람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내 방으로 연결해주게.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서로 부딪혀봤자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소모적인 일 뿐이었다. 부인, 제발 진정하세요. 이 직업의 특성상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고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자체의 문제로 넘어가는 경계에 서 있었다. 리비에르의 앞에 나타난 것은 파비앙의 아내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의미였다. 리비에르는 이 작은 목소리에 그토록 슬픔에 차 있으면서도 저기를 품은 이 노래에 귀 기울이고 동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도 개인의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충돌하고 있다. 이 부인 역시 절대적인 세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을 밝힌 전등 불빛의 이름으로 그녀의 육체를 요구하는 또 다른 육체의 이름으로 희망과 애정과 추억의 근원의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요구했고 그녀는 옳았다. 그리고 리브에르 역시 옳았지만 그는 이 부인의 진실 앞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했다. 가정의 소박한 전등 불빛 아래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진실을. 부인,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약한 주먹으로 벽을 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정비사와 리비에르는 건설 중인 다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상당한 인부를 보게 되었다. 이때 정비사가 리비에르에게 물었다. 이 다리가 저 망가진 얼굴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다리를 이용하게 될 농부 중 어느 누구라도 다음 다리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그토록 끔찍하게 얼굴을 훼손시켜도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리를 세운다. 정비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공익은 개인의 이익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정당화되지 못해요. 한참 뒤에 리비에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인간의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값진 것처럼 행동하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리비에르는 승무원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저려왔다. 행동은 다리를 건설하는 행동조차 행복을 파괴한다. 리비에르는 무엇의 이름으로? 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곧 사라질지도 모를 그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녁 식탁을 밝힌 불빛이 만들어낸 황급빛 성소 속에 고개를 숙인 그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무엇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냈을까? 무엇의 이름으로 그들을 개인적인 행복에서 빼내왔을까?
이런 행복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규칙 아닐까. 그러나 그 자신이 그러한 행복을 깨뜨리고 있다. 그렇지만 황급빛 성소는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 아닌가. 노아와 죽음이 리비에르보다 더 냉혹하게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어쩌면 더 영속적인 무언가가 구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리비에르가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 단지 사랑하기만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과 같다. 리비에르는 사랑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또한 애정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여타의 애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들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어디서 그 문장을 읽었을까? 그대가 그대 자신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두 죽어 없어진다. 그는 고대 페루 잉카족의 태양신 사원을 생각했다. 산 위에 세워놓은 돌들, 그 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인간을 마치 회한처럼 그 돌들의 무게로 짓누르는 그 강력한 문명에서 무엇이 남았겠는가? 고대의 지도자는 어떤 가혹함의 이름으로, 어떤 기이한 사랑의 이름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에 이런 사원을 짓도록 강요하고 그리하여 그 문명의 영원성을 세우게 했을까? 리베르는 저녁이면 야외 음악당 주변을 서성이는 소도시의 시민들을 다시 떠올렸다. 이런 종류의 행복, 이런 마구 같은 행복은 그는 생각했다. 고대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지만 죽음에는 엄청난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래 언덕이 지워버릴 종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적어도 사막에 매몰되지 않을 돌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제 15장 두 번 적은 이 종이 쪽지가 어쩌면 그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파뱅은 이를 악물고 그 쪽지를 펼쳤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통신 두절, 더 이상의 시도 불능, 손가락에 불꽃 팀. 화가 난 파비행은 답장을 쓰려 했지만 글씨를 쓰려고 조종관을 놓는 순간 높은 파도같이 그의 몸을 파고들었다. 돌풍이 5톤짜리 금속 덩어리 속에 그를 들어 올렸다가 쓰러뜨렸다. 그는 쓰기를 포기했다. 그의 손이 다시 그 거센 파도를 움켜쥐고 진정시켰다. 파비행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무선사가 번개에 겁먹고 안테나를 접었다면 도착하자마자 그의 얼굴을 갈겨주기라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교신해야 했다. 교신만 되면 1500km도 넘게 떨어진 그곳에서 이 심연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이라도 던져줄 것 같았다. 깜빡거리는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등대처럼 육지가 있음을 증명해줄 희미한 여인숙 불빛 한 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목소리가 이미 더 이상 존재 않는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단 하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필요했던 것이다. 조종사는 주먹을 들어 붉은 불빛에 대고 흔들어 보이며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지만 무선사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파묻힌 도시에 황폐해진 공간을 내려다보느라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파비행은 누군가가 소리쳐 조언해 준다면 무슨 조언이든 다 따를 작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을 그리며 돌라고 하면 돌 것이고 정남 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딘가에는 거대한 달 그림자 아래 부드럽고 평화로운 땅이 존재할 것이다. 저 아래에 있는 동료들 학자처럼 박식하고 전능한 동료들은 꽃처럼 아름다운 램프 불빛의 가호 아래 지도를 들여다보며 그런 땅이 있는 곳을 알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해 산사태처럼 빠른 속도로 검은 급류를 몰아붙이는 밤과 돌풍 외에 무엇을 알고 있던가. 구름 속 소용돌이와 불꽃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파비행에게 기술을 240도로 라고 지시가 내려진다면 그는 기술을 240도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이제는 기계마저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엔진은 하강할 때마다 어찌나 심하게 진동하는지 비행기 전체가 분노로 떨고 있는 듯했다. 파비행은 비행기를 제압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동체에 고개를 받고 자이로스코프를 정면으로 보았다. 태초의 암흑처럼 모든 것이 뒤섞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그로서는 바깥의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분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를 가리키는 계기판의 바늘들이 점점 더 빠르게 흔들려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조종사는 제대로 읽기 힘든 계기판 바늘 탓에 악정고투하다 고도를 잃고 이 어둠 속에 조금씩 매몰되었다. 그는 고도계를 읽었다. 500m. 그것은 언덕들의 높이였다. 그는 언덕들이 현기증 나는 물살처럼 그를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부딪혔다간 그중 가장 작은 덩어리조차 그를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땅덩어리가 모두 집안에서 뽑히고 풀려나와 취한 사람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는 듯 했다. 그러고는 그의 주위에서 의미심장한 춤을 추면서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결심했다.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고 어디든 착륙할 것이다. 최소한 언덕은 피해야겠기에 그는 하나뿐인 조명탄을 터뜨렸다. 조명탄은 불이 붙자 원을 그리며 평평한 곳을 환하게 비추다가 꺼져버렸다. 그곳은 바다였다.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다. 틀렸어. 40도를 수정했는데 진로를 벗어났어. 태풍이야. 육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정수형으로 진로를 틀었다. 이제 조명탄도 없으니 난 죽었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료는 그는 틀림없이 안테나를 접었을 거야. 그러나 조종사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손을 놓기만 하면 그들의 목숨은 덧없는 먼지처럼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는 두 손에 자신과 동료의 뛰고 있는 심장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손이 두려워졌다. 순양의 발길질 같은 돌풍 속에서 조종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는 사력을 다해 매달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진동으로 조종석의 케이블 선들이 다 끊어질 지경이었으므로 그는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졌다. 그는 손가락에 감각이 살아있기나 한지 알아보려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낯선 무언가가 팔끝에 매달려 있었다.
감각이 없고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 그의 생각이 손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어깨 통증을 통해서만 핸들의 진동을 느꼈기 때문이다. 놓칠 것 같아, 손이 풀릴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손이 생각이 어두운 힘의 목종에 천천히 풀리면서 그를 어둠 속에 놓아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싸울 수 있고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외적인 숙명이란 없다. 그러나 내적인 숙명은 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여러 실수들이 현기청처럼 우리를 엄습한다. 바로 그때 태풍의 틈 사이로 덧속의 치명적인 미끼처럼 머리 위쪽에서 별들이 빛났다. 그는 그것이 함정임을 간파했다. 구멍으로 3개의 별이 보였다. 그 별들을 향해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올 수 없고 별을 깨문 채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에 굶주린 나머지 그는 그만 올라가고 말았다. 제16장 별들이 길잡이가 되어준 덕분에 그는 돌풍을 잘 피하면서 올라갔다. 별들의 약한 자성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빛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 해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인숙의 불빛 하나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빛에 검지렸기에 이 신호 주변에서 죽을 때까지 맴돌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빛의 세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활짝 열려있는 우물 속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조금씩 올라갔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우물은 다시 닫혔다. 그가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은 어둠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점점 더 투명하고 하얀 파도가 되어 그를 스쳐 지나갔다. 파비행은 드디어 어둠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초간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 그는 밤에 구름이 그렇게 눈부시게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보름달과 모든 별자리들이 구름을 찬란하게 빛나는 파도로 바꿔놓았다. 그가 솟구쳐 오른 순간 비행기는 단숨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다. 비행기를 흔드는 파도도 없었다. 제방으로 둘러싸인 곳을 통과하는 배처럼 고요한 물결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행복한 섬들로 이루어진 만 같은 숨겨져 있던 미지의 하늘로 접어든 것이다. 아래쪽에서는 돌풍과 물기둥과 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3000m 두께의 또 다른 세례기를 이루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눈처럼 희고 수정같이 맑은 얼굴을 하고 별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파비행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상한 세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손도 옷도 비행기 날개도 모두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이다. 빛은 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래와 그의 주위에 있는 흰 구름들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의 아래쪽 구름들은 달로부터 받은 눈처럼 흰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좌우에 탑처럼 높이 솟아있는 구름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방은 온통 우윳빛이었고 비행기는 그 속에 잠겨 있었다. 뒤를 돌아본 파비행은
얼핏 무선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훨씬 나아졌네요.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비행기의 소음에 묻혀버렸고 서로 미소만 교환했다. 웃고 있다니 내가 미쳤지. 우린 이제 죽었어. 파비행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둠의 손들로부터 그는 풀려났다. 마치 잠시 혼자 꽃밭을 걸을 수 있게 된 죄수처럼 그를 포박하던 줄이 풀린 것이다. 너무나 아름답군. 파비행은 생각했다. 그는 보석처럼 빼곡이 들어찬 별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다. 파비행과 그의 동료 말고는 아무도 없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세계에서 그들은 보석이 가득한 방에 갇혀 다시는 그 방을 나올 수 없는 동화 속 도시의 도둑질 같았다. 그들은 얼음처럼 차갑게 반짝이는 보석들 가운데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죽을 운명을 맞이하여 떠돌고 있었다. 이 순시온 우편기가 곧 착륙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리비에르는 최악의 시간에조차 정보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순시온 우편기의 순조로운 비행을 지켜보았다. 이처럼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대한 복수이자 증명이었다. 이 순조로운 비행은 정보를 통해 다른 수많은 비행 또한 순조로우리라는 점을 예고했다. 매일 밤 태풍이 오는 건 아니다. 리베르는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일단 길을 개척해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꽃이 만발하고 정자와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내려오듯 파라과이를 떠나 이 기항지 저 기항지를 거쳐오는 비행기는 별 하나도 뿌옇게 만들지 못하는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9명의 승객은 여행용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보석이 가득한 진여창을 들여다보듯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금빛으로 빛나는 별들의 도시 아래로 한밤의 아르헨티나 소도시들이 황금색 조명을 있는 대로 다 켜놓은 듯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쪽에 있는 조종사는 염소 시기처럼 달빛을 가득 머금은 눈을 크게 뜨고 인간의 목숨이라는 소중한 짐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평선은 벌써 장밋빛 불빛으로 물들었고 이제 곧 동화에 나오는 보물처럼 그 도시의 모든 보석들이 반짝일 것이다. 무선사는 하늘에서 즐겁게 연주하는 소나타의 마지막 소절인 양 손가락으로 마지막 전보를 쳐서 날려보냈다. 리베르는 그 노래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이윽고 그는 안테나를 내리고 살짝 기지개를 켠 뒤 하품을 하고는 미소 지었다. 도착했군. 착륙한 후 조종사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비행기에 기대서서 유럽행 우편기 조종사를 보았다. 자네 차례인가? 응. 파타고니아 우편기는 도착했나?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실종이야. 날씨는 좋아? 아주 좋아. 파비행이 실종된 거야? 그들은 말을 아꼈다. 동지애가 깊어 말이 필요 없었다. 이순시온에서 가져온 우편 가방들이 유럽행 비행기에 옮겨지는 동안에도 조종사는 고개를 뒤로 젖혀 목돈매를 조종석에 기댄 채 꼼짝 않고 별들만 보고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커다란 힘이 솟아나는 걸 의식하며 강렬한 기쁨을 느꼈다. 다 실었나? 그럼 출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종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엔진에 시동이 걸렸다.
조종사는 기대고 있는 어깨를 통해 이 비행기가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조종사는 마침내 안심했다. 떠난다. 못 떠난다. 수많은 헛소문 끝에 마침내 떠날 것이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달빛을 받아 치아가 어린 맹수의 그것처럼 빛났다. 조심해, 밤이니까. 그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있지 않았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구름과 산과 강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이 희미한 미소,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이 미소는 나무를 흔들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처럼 그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 희미한 미소는 이 구름과 산과 강과 바다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다. 왜 웃어? 그 바보 같은 리비에르가 내가 겁먹을 쓸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제23장. 잠시 후 그 비행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공을 지나갈 것이다. 다시 싸움을 시작한 리비에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별들 속으로 행군하는 군대의 힘찬 발소리처럼 굉음을 내다 사라지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리비에르는 팔짱을 끼고 직원들 사이를 지나간다. 창문 앞에 멈춘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단 한 번이라도 출발을 중단시켰다면 야간 비행의 명분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면 그를 비난할 마음 약한 사람들을 앞질러 리비에르는 그날 밤에도 또 다른 승무원을 출발시켰다. 승리, 패배, 이런 단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명은 이런 이미지들의 저 아래쪽에서 이미 새로운 이미지들을 준비하고 있다. 승리로 인해 어떤 민족은 약해지고 패배로 인해 어떤 민족은 각성한다. 리비에르가 겪은 패배는 어쩌면 진정한 승리에 한 발 다가서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오로지 전진하는 사건만이 중요하다. 5분 뒤면 무성국은 기항지들의 경보를 보낼 것이다. 15,000km에 걸쳐 퍼져나가는 생명의 떨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오르간의 노랫소리 같은 비행기 소리가 벌써 고조되고 있다. 리비에르는 자신의 엄격한 시선 앞에 움츠러드는 직원들 사이를 느린 걸음으로 지나 업무에 복귀한다. 리비에르 대왕, 승리자 리비에르, 무거운 승리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 책 속의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이복의 도미노,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뿐. 그 힘을 만들어내면 해결책은 뒤따라온다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